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꾸준한 반등을 하였으나 반등 폭도 작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은 유럽과 미국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 PC 물가 지표는 컨센서스 수준인 전월비 0.1% 증가가 나오면서 아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로지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결제를 놓고 전쟁을 치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감마 등급이 혜택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미국 세션 장중 실시간 브리핑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을 통해서 여기 유튜브 채널이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조심스러운 반등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개장 초에 선물을 2천억 매도한 뒤 시간이 날 때마다 매도를 늘리려고 했어요. 현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400억 그리고 2,890억 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를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종목들을 꾸준히 담으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을 합산하여 4,300억가량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전체 현물 순매도 규모는 500억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121선 부근에서는 개별 종목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가 반등을 한데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선물 미결제 약정은 3,600계약가량 감소했는데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은 27만 7천 계약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번 9월물 선물 계약은 6월에 롤오버 될 때도 미결제 약정이 다른 연도의 9월물 대비 참 적다라고 보았는데 하락하는 동안 선물 매도가 적극적으로 쌓이지 않은 것 또한 우리 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은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패시브 수준으로는 움직일 만한 것이지 고평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해외 시장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도 살아날 텐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좋은 상승이었을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도 없었지만 시총 1위, 2위 현물을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을 고르게 담으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0.3에서 0.5포인트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장중한 때 1,000억까지 들어왔거든요. 이번 하락장에서의 또 하나 특징이 선물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제법 많이 누적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9월물 선물 만기 때 청산되어야 되는 잠재적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 반등의 변동성이 아주 와장창 빠졌어요. 개장 초부터 꾸준히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V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후반까지 밀려났는데요. 그러나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변동성 또한 16포인트 안짝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켓메이커들은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을 롤링업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물려있던 내가격 풋옵션들을 손절했고요. 반대편 콜클래스는 뭐 그냥 폭등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보고 닥치고 골고루 매도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주 초에 미국의 특별한 이벤트 없고요. 중후반에 몰려있는지라 변동성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월요일이 갭 상승에 여전히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지라 의미 있는 상승보다는 그냥 프리미엄을 빼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단 레인지는 385, 하단은 365선에서 굳히기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빼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장은 잔존 기간이 2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장중에 한번 죽으면 와장창 죽었다가 오후에 반대편 클래스도 눌리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옵션 매수에는 당분간 좀 불리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필수 소비재가 강하게 오르고 또 여행 레저업이 반등을 하면서 올랐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보합 출발한 시장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저가 매수에 더해서 변동성 매도도 함께 들어오면서 장 마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은 특히 영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영국 증시는 이 금요일날 무려 1.38% 상승했죠. 여러 차례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영국 증시는 변동성이 큰 독일이나
기타 유럽 증시 또는 범유럽 스탁스 600 지수에 비해서 특별히 변동성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올해 1분기에 강한 상승 보이고 나서 2분기 내내 쉬었다가 지금 7월 들어서 영국 증시도 2분기 상승분을 다 토해낸 듯 했어요. 그렇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사이에 변동성을 급격하게 죽이면서 저가 대비 3% 넘는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쇼포들이 항복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는 6% 넘게 하락해서 지금 15.55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S&P 변동성은 아직도 16포인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글로벌 증시가 나스닥에 대해서만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 유럽이나 전체 시장이 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변동성 자체가 레벨업 되었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초에 시장을 끌어내리려던 것을 뒤집어 놓게 되면 점점 진폭이 커지는, 그러니까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일봉상 지그재그 확산형 패턴이 나오면서 레벨업을 하든지 아예 YTD 수익률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의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시장 하락이 마무리되었다는 신호와 함께 변동성이 빠르게 꺾인다. 그러면 3분기도 시장은 강세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주초부터 힘을 못 쓰고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마지막으로 눌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하튼 시장은 아직까지는 급락을 이어갈 타이밍 아니고 또 급등을 주기도 조금 부족한 그런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갈피를 못 잡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세션까지만 해도 단기 금리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 했죠. 근데 밤 9시 30분 미국 PC 물가 지표가 전월비 0.1% 증가로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일단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채권 시장만 PC 지표에 발표했지 주식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금리가 빠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좀 남겨둔 어설픈 채권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채권 시장 반등으로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97.76포인트로 하락을 했어요. 7월 11일 이후 주요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을 때의 논리 중 하나가 금리 인하의 연속성이 불확실해진 것도 있어서 다음 주의 7월 FOMC의 깜짝 금리 인하 결정 이런 건 없겠지만 이후의 FOMC에서 나타날 금리 인하 재개 여부에 관해서 방향성이 다시 설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 FF 레이트, 그러니까 그 미국이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베팅하는 그런 게 있죠. 그 FF 레이트 9월에는 지금 여전히 100% 인하할 것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개점 휴업도 이런 개점 휴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흐름을 보였어요. 미국 PC 물가 지표의 발표는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죠. 또 그래도 유가가 계속 빠지니까 이 루니,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죠. 얘가 8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았는데요. 사실상 7월 11일 자리부터 계산하면 매일 빠져졌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죠. 굉장히 징그러운 원자재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지 달러 또한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좀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 구리가 또 도로 빠졌죠. 그러면서 오지 달러도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원자재 통화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이 오지 달러나 루니가 조금이라도 하락이 멈춰진 것이지 아직은 바닥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전일 옵션 만기로 인한 급락 마감 후 자율 반등을 하면서 1% 조금 안 되는 반등을 하였고 반대로 전일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반등을 했던 기름은 목요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2.4%대 하락이 나왔어요.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특별히 뉴스플로우가 없지만 그동안에 눌러놓은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에 있을 오펙 온라인 미팅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유가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열려있다 보고 변동성이 터진다면 유가는 앞자리를 최소한 70달러대 혹은 숫자 6자리도 붙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70달러 초반에는 미국의 SPR 매입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국이 이번에 인도와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캐나다의 제스퍼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한 데다가 송유관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캐나다 산불 이슈는 이슈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군 중에서 베타가 큰 원자재 중심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유가는 좀 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지 요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목요일 장마감 10분 남겨놓고 아주 폭풍 같은 하락이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이후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반등을 하더니 유럽 세션에서는 나스닥도 1%대 상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된 미국 PC 물가지수는 시장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통화시장이나 주식시장 모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채권시장만 영향을 줬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에요. 오늘도 지수별로 아주 극명한 엇갈림이 나타났죠. 오늘 가장 강했던 것은 다우지수였는데요. 3M이 향후 업황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무려 22% 넘는 상승이 나온 것이 다우지수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을 포함해서 필수 소비재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오버액션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어제 다우지수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3주 연속 SPX 인덱스와 SPW 인덱스의 갭이 축소되고 있는지라 주말을 맞이해서 이번 주도 포지션 언와인드가 나온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니피션트 7이 아니라 맥 7이 아니라 렉 7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를 보면 야 이거 시장이 또 뒤집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우지수야 그렇다 치고 갭상승 출발한 나스닥은 오전장에 엄청난 매도세에 시달렸습니다. 5분봉이 이렇게까지 춤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등락이다가 유럽 마감 후 시장은 새벽 2시까지 아주 꾸준한 반등을 했어요. 근데 2시부터 2시 30분까지 한참 횡보를 하다가 2시 33분 시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어떤 뉴스 플로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장마감 때까지 나스닥은 올라올 만만 하면 매도를 얻어맞기를 반복했는데요. 특히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 아주 지그재그 흐름이 제대로 나왔죠. 이것은 최근 2년간은 보지 못했던 패턴이에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S&P 위클리 옵션이 결제를 어떻게든 5,500포인트로 맞추기 위한 떨어지면 매수하려는 매수자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려는 것도 단단히 틀어막기 위해서 매도자들이 공방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이슈거리가 아닌 옵션 만기를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봐요. 어쨌든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은 16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 변동성은 아주 단단히 틀어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로테이션이라고 보는 것이지 전체 시장이 다 부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넘게 남은 잔존일을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 매수분은 더 이상 익절하지 않고 마지막 슈팅을 좀 기대해보고자 합니다. SPX 그리고 SPW 괴리가 지금 3주 전은 2%, 2주 전은 1.9%, 지난주는 1.7%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 축소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렉 7이 다시 맥 7이 되면 이 베타가 큰 종목들이 반등하니까 SPX와 SPW 괴리가 다시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러면 시장이 계속 고다. 이것은 썩어도 해야 주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렉 7이 드랙 7이 된다. 이러면 그때는 SPX나 러셀이나 다 견딜 수 없이 부러질 것으로 봐요. 그때가 변동성 폭발의 시기라고 보는데 이번에 변동성 고점이 17포인트로 마무리된 것은 저는 이건 좀 너무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변동성은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변동성은 지금 레벨업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13포인트, 12포인트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잔존일 동안 좀 더 견디면서 기업고 18포인트 후반에서 22포인트까지 두 자릿수 변동성 폭발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아직 이익 상태니까 이거 빨리 짧게 이익 실현하자 이거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목요일에 다우지수 매도를 늘린 것이 그래도 약간 이익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이 금요일에 강한 반등이 나왔죠. 다우가 사실 러셀도 많이 올랐다가 러셀은 장중에 한참 빠졌어요. 그러다가 올라왔는데 다우는 사실상 빠진 게 거의 없이 계속 올라왔죠. 근데 이거는 3M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시장이 초반만큼은 다우가 조금 오버슈팅성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1.64%, 아마존 1.47%, 메타가 2.71% 상승했는데 나머지 나스닥 메가캡이 상승은 약했어요. 게다가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간신히 19,800포인트 선에 근접하는 것을 만족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 전부 AI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제는 좀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실적 발표에 뭔가 기스가 난다. 흠집이 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부러질 것 같아요. 여하튼 이들 베타가 큰 종목들이 이 정도밖에 반등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이들 메가캡 투자자들이 콜옵션 물타기 매수와 같은 시간가치와의 다툼과 변동성 매도의 협공을 받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야 언제든지 콜옵션이 스마일이 살아날지 모르니까 함부로 콜매도 못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려도 콜매수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완전 극익가 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조정장 혹은 하락장이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콜옵션을 팔아제끼는 마켓 메이커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시장의 반등이 아주 철저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2.25포인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선물이 380선을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에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 반등보다는 변동성 매도 관점에서의 제한적 반등만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콜클래스는 385선에서 상단이 단단히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시장이 매크로 이슈에 움직일 만한 게 없죠. 반등 시 콜매도가 아주 강하게 쌓일 것 같아요. 반대로 지수가 갭상승 출발하고 바로 밀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380선을 선물로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장중에 다시 눌려서 심지어 373선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의미 있게 당길 수 있는 만한 주체가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종, 건설업종에 의미 있게 매수를 한들 얘네들은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질러댔던 규모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는 옵션 만기를 지금 2주 남겨놨죠. 그래서 글로벌 변동성 하락에 발맞춰서 아주 미친듯이 옵션 가격 다이어트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과연 나스닥이 100일선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즉 썩어도 AI 주식들인가? 아니면 중소형주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멈추거나 또는 밀릴 것인가? 이런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SPX와 SPW의 그 스프레드가 좀 좁혀진 거 그 외에도 러셀이 강세에 대해서 러셀 콜옵션이 워낙 강하게 들어와서 지수가 좀 과도하게 올라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죠. 그리고 러셀 콜옵션이 들어오면 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추세 추종자라면 당연히 썩어도 나스닥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품 가격이 굉장히 튀었다가 6월과 7월에 걸쳐서 다 내려왔죠. 또 엔화도 그렇게 눌리다가 7월 한 달간 급등하고 나서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예요. 매크로 움직임들이 좀 다른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 내러티브가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면 일주일 이내로 더욱 강한 상승이 나오던 그런 흐름은 분명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반등이 나온들 반등일 뿐 혹은 기간 조정이 지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움직임은 콜옵션 매수와 같은 고레버리지 투자의 결과였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건 그래도 시장에 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크로 상황이 바뀌려 한다. 그러면 일단 그런 투자는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 시즌도 중반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마친 시장 참여자들이 속속 복귀하게 되면 8월 중순 이후로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일 뿐이지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